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8% 이상 급락하며 시총 3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전일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지만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 매도세가 촉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정책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오자 테슬라 역시 3% 급락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엔비디아가 급락하며 기술주 매도세를 촉발하여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지난 5거래일간 20.44%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히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강행에 대한 예고에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3월 4일에 발효될 것이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석유 메이저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운영 허가를 취소한 것도 유가 급등에 일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괜찮았었는데요. 관세 폭탄이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던 이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협상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면서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가 22만 건이었는데 24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리세션에 대한 공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월요일 휴장까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빅애플 스탁을 통해서는 빅테크들의 양자 경쟁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새로운 양자 칩이 발표가 됐었죠.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오늘 살펴봐야 될 코인 시황과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빅애플 스탁 첫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좀 살려줄까 싶었는데 워낙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좀 높았던 탓이었을까요? 나스닥과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경제 키워드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빅테크 양자 경쟁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아마존이 네이처에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칩인 오셀롯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그 아마존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칩이 오셀롯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좀 그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 최강자였던 AWS를 서비스하는 아마존이 마지막으로 오셀롯을 공개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1, 3위를 다 지금까지 보시면 1위가 아마존이고 2위가 MS고 3위가 구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왜 아마존이 양자칩을 개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래 오셀롯이 나와서 갑작스럽게 그럼 왜 이런 걸 개발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양자컴에 대해서 아마존은 최근에 이런 것을 선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2019년부터 양자칩을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인 양자 서비스는 사실은 클라우드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만 시너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이라고 하죠. 이곳과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랩을 설치해서 했었고요. 2022년에 양자 오류 수정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2023년에 큐비트를 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에서 했던 건 이제 큐비트를 9개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보다는 약간 뒤진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로 돼 있는 거고 첫 양자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마존 주식을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존이 최근에 좀 주식해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와 메타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가까워지는데 아마존의 베조스의 CEO가 최근에 행보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사롭지가 않느냐면 최근에 워싱턴 포스터나 이런 뿐만 아니라 알렉사를 최근에 또 내놨습니다. 알렉사 플러스를 어제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양자칩을 내놨습니다. 그런 거 행보를 볼 때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제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내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칩 개발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글과 마이크로와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조만간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양자는 이제 상용화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양자는 이제 중첩과 얽힘의 원리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컴퓨터들이 풀 수 없었던 문제 혹은 오래 걸렸던 문제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가장 최적의 루트 한 가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활용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구글의 윌로우 칩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근에 마요나라 원도 있었고 또 이번에 아마존에서 발표한 오셀롯도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의 판도는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요? 예, 양자 컴퓨터의 판도는 이제 세 곳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 곳이 있는데요. 현재 세 곳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윌로우는 초고속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의 특징인데 초전도 큐비트의 큐비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초전도 큐비트라는 특징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시카모어에 향상된 오류를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양산화를 하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앞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양자 오류 추정에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용화 되는데 가장 먼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요나라 원은 위상입니다. 위상. 위상이 뭐냐면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새로운 물질 상태를 발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적 큐비트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오류를 발생할 확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애저를 특징으로 해서 하는 게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양자 방식보다 큐비트 오류가 가장 낮습니다. 이런 게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MS 클라우드 기반을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게 좀 많은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셀로 초전도 큐비트는 오류 수정의 실험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어서 좀 있는데 좀 뒤졌지만 2028년도까지 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실험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발전 방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판도가 어떻게 될지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 가장 먼저 오류를 완성하는 부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구글이 현재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오류 수정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반이 1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상업적 양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를 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마존이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파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는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일단 선두에서 달리면서 아마존이 뒤이어서 나오는 경쟁자로서 자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같이 연동돼서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이제 양자컴 ETF 관련한 출시도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자산 운용사 4파전 예상된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 윌로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요라나 원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오셀롯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더불어서 아마존까지 양자컴과 관련해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목표를 보면 클라우딩 서비스 하는 것처럼 이제 양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네네. 거기서 서비스료를 받는 형태로 갈 네네네. 수도 있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시너지를 내려면 두 개를 이제 연계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엔비디아 주가하고도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8% 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마존의 이제 이 오셀롯의 이제 이 발표가 좀 큰 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나 발표 부분이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 부분도 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수고도 있겠지만 GPU 판매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올해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개발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이 양자 컴퓨터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서비스가 되면서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양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걱정했던 건 상용화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젠슨 황 CEO도 더불어서 한 20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또 GTC 2025 곧 열릴 텐데 여기서 첫날을 또 양자의 날로 설정한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에 대한 시각들을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사실 좀 약간 먼 얘기 같기는 해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가 이게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하는 그 모델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양자컴이 사실은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빅3라는 기업들이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 조만간 2, 3년 안에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빅3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뭔가 양자컴이 상용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그 양자컴이 상용화가 됐다고 얘기하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되고 있는 걸 여기다 적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건 됐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상용화가 됐다고 하는 건 빅3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상용화 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온큐 실적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 나는 적자폭이 좀 늘어나고 네네.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는 양자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임 어떨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딥시크 R2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당초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게 R2 모델 출시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살짝 좀 앞당겨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R1 모델이 좀 성공적으로 나오다 네. 보니까 좀 더 이거에 박차를 가하는 것 네. 같죠? 요즘은 AI를 빼고는 모든 일이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도 사실 초벌은 다 AI로 한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영국도 실적 발표 광고 회사가 했는데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야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AI 기법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AI 기법을 무시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앞으로 AI 기법을 무시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법을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딥시크도 최근에 이제 경쟁에서 이거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V3를 내놓고 이제 R1을 내놓고 R2를 좀 늦추려고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서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R2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좀 천천히 내려고 했는데 이걸 이달 안에 내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면서 R2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제 로이터가 이제 25일 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월에 이제 R1을 공개하고 원래는 이제 5월에 이걸 내놓으려고 했는데 조기 출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2는 사실은 훨씬 더 향상이 됐습니다. 사실 R1은 좋기는 한데 이게 언어적인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언어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영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챗GPT는 한글 지원도 되고 이러니까 좋은데 딥시크는 영어를 모르시거나 이제 약간 명령어도 여러 가지를 좀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영어 외에 다국어를 이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지원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딩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코딩 생성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연관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 생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관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GPT와의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 주도권을 이제 다른 부분과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많이 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료화와의 경쟁에서 무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익스큐즈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 무료 플러스 연관된 프로그램과의 연관도 이제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전환점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능력과 비율의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은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거. 왜냐하면 늦게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뭔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막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장의 신뢰도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자꾸 뭔가를 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대형 AI에 비해서 신뢰도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의 신뢰도 부분에서 좀 낮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R1 모델이 좀 성공적인 출시를 좀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박차를 가하면서 일정도 좀 앞당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국적 지원을 통해서 넓은 사용자층을 겨냥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더불어서 R2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향후에 있는 세계 AI 시장의 판도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일단 지금 미국이 전체를 다 쥐고 있는 그 시장이 약간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시장이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국 AI가 있으면서 이제 흐트러질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낮아질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낮아질 것 같고 기존 AI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요것이 분명히 낮아질 것 같고 R2가 되면 이제 비용이 낮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오픈 소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론 모델이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이 부분이 추론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 모델에 대한 것들이 공개가 분명히 되면 개발자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이제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하면서 유료 부분이 사실은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라 말고 그 전에 일반적인 것들 4.0 모델을 쓰려고 해도 사실 $20거든요. $20면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요 비용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록소리도 사실은 프리미엄 모델을 쓰려면 우리나라 돈 한 5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비용을 주고 과연 써야 되는가 이 비용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서비스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AI 칩 제조사들도 이제 칩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비싸게 고사양 GPU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저사양 칩으로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이나 윤리 부분에서도 어떤 가이던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자료 같은 걸 가져올 때 무슨 기준 없이 무조건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가이던스가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 산업에서 어떤 각축의 경쟁이 들면서 이제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특정 언어만 만들어졌던 것들이 전체 나라, 뭐 아랍이나 뭐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의 어떤 AI 산업에도 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사양으로도 가능하다라는 트렌드로 변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AI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점차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 생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딥시크 R1 모델이 나왔을 때 사실 보안 우려 때문에 차단한 국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R2 모델이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이게 차단될지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 차단하는 것보다는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차단 말고는 뭐 정책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앞서서 우리 네, 보안 네. 이야기했을 때처럼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다양한 이제 이 정책. 부분에 관해서 이제 딥시크 쪽에서도 뭔가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 어떤 것들하고 이제 문제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 쪽에서도 R2를 내면서 뭔가를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게 없다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들이 뭔가를 이게 너무 좋다면 뭔가를 R2를 사용할 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뭐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쓸 때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한 뭔가의 앱 같은 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한 앱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용자와 그리고 이제 배포자들이 둘 다 뭔가를 가이던스를 만들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R1이 나올 때는. 근데 R2가 나올 때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준비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무조건 안 돼, 못하게 해라는 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보안을 위한 앱이나 뭐 사용자와 제공자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시크 여파가 나오고 나서 사실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딥시크 이후에 처음 나온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좀 워낙 높았던 탓이었는지 일단 어제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8% 넘게 급락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딥시크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감을 조금 더 높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R2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엔비디아한테는 다시 한번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네.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젠순왕 CEO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전 추론 모델에는 이제 엔비디아한테 나쁘지만 사후 추론 모델에는 이게 엔비디아한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후 추론 모델이 되면 GPU 수요가 더 늘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에게는 무조건 고사양 모델만 있는 게고 저사양 모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발생하는 게 꼭 고사양인 H100이나 H200만 있는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저사양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사양만 파는 게 아니라 저사양 GPU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한테 이게 굳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젠순왕은 이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던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사전 추론 모델만 있다면 분명히 엔비디아 매출이 줄지만 사후 추론 모델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젠슨항이 제시했던 그런 게 맞다면 자신의 매출이 분명히 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젠슨항이 얘기했던 사후 추론 모델로 R2가 맞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매출이 늘 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시하면서 자신의 매출이 늘 것이다. R2가 나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이걸 좀 더 강조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것이다. 오히려 서로 상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R2 모델이 실제 출시되고 나서 이후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R1 모델이 나오고 나서 아마 설 연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딥시크의 연휴를 보내고 네네네. 엔비디아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R2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GPU보다 ASIC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좀 뜨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굳건한 M7의 틀에서 네네. 브로드컴이 추가된 새로운 개념이었죠. 배트맨까지의 변화가 또 네네네.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분명히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또 변수는 뭐냐면 이 AI 칩을 미국 정부가 이제 막을지 안 막을지도 또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이나 AI 칩, 그러니까 오늘 이제 MS가 그걸 막지 말아달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변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것도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변형이 될지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게 이제 딥시크 R2의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향후에.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반도체 규제를 네네네네. 조금 더 완화시켜 달라라고 네네네. 코멘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 정부의 태도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구글 레귤레이션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캐나다랑 EU로부터 좀 네네네네네. 규제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네네네네. 전해졌죠. 구글이 유독 다른 뭐 M7 기업보다 이제 사실 사용자들이 좀 많이 접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규제를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앱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어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그 크롬도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다 보니까 더 사용자들한테 많이 받다 보니까 다른 M7보다 규제를 많이 받는, 그리고 이제 제소를 많이 받는 그런 것 같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나서면서 이게 좀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최근에 잇따라 캐나다하고 사실은 EU에 받았습니다. 사실 제재를 하는 나라는 캐나다, 캐나다, EU, 중국, 그다음에 인도 요 정도거든요. 사실은 빅테크를 이제 제재하는 나라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캐나다와 이제 EU가 제재를 했는데, 캐나다는 온라인 뉴스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사실 규제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거 해볼 만합니다. 뭐냐면 뉴스를 너네가 이제 우리 걸 막 갖다가 이제 검색하면 쓰잖아요. 그럼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구글을 우리나라 뉴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우리 방통위 같은 데인데, 여기서 4월 1일부터 알파벳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뉴스법을 이제 충당하라는 건데, 구글은 이거 원래 자사폼에 게시된 뉴스링크를 통해서 보상하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 이제 어차피 우리 이제 이렇게 광고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주는데 왜 또 주냐, 얘기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안 주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고, 메타는 아예 이걸 차단했습니다. 요 메타도 같이 이제 요걸 이제 하니까 차단해서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여기서 벗어났고, 구글은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요 부과에 대해서 이제 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는 어떤 이제 앱이 하나 있는데, 요 앱에 관해서 사실은 유럽연합법원이 구글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이 이넬이라고 있는데, 요 전기차 충전 앱을 이제 오토 플랫폼에서 차단한 것에 관해서 이제 이탈리아가 1억 2,200만 유로, 이제 1,067억 원 정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에. 요거에 이제 반발해서 이제 제소를 한 요 사건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글이 지금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두 가지 사건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캐나다부터 보면요. 온라인 뉴스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스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각 언론사에게 이제 금전적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1억 달러로 캐나다랑 합의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혜택을 좀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쪽으로 좀 함께 보시면, 당시에 구글이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인 NLX가 개발했던 전기차 충전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드로이드 오토랑 같이 통합하는 걸 거부하게 되면서 반독점법과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캐나다랑 EU 관련해서 내용 하나씩 좀 살펴봤는데 캐나다부터 다시 좀 보면 그러면 이런 온라인 뉴스법 같은 걸 시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자사의 어떤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요 법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온라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망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무료로 써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쓰는데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것들과 받는 거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받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 받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좋은데 이거를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판례가 되면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전 세계에서 이런 걸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구글이 검색을 하면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고 있거나 유튜브에서 이제 나눠주고 있는 어떤 광고로 나눠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거는 사기업과 광고로 각각의 주고 있는 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끼어들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판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게 판례로 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구글에게 요구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전반적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는 대로 체크를 좀 저희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릴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네네네. 이른바 숏폼이라고 네네네네. 하죠. 그래서 네. 릴스라고 부르는데 틱톡 같은 앱으로 네네네. 하나의 네네네. 앱으로 좀 독립적으로 나오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요게 이제 기사로 나와서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거 왜 앱으로 안 뺄까? 왜냐면 이게 되게 인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도 릴스가 있고 여기도 이제 릴스가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앱으로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아담 모세리 CEO가 있습니다. 인스타 CEO가 요거 해당 앱을 공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틱톡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가 절대적으로 1위를 하고 있지만 이제 틱톡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 내 불확실한 입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숏폼으로 시장 경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라쏘라고 앱을 한번 런칭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인스타에서 여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한 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릴스를 내면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틱톡 금지법이나 이런 부분 타이밍도 좋고 하면 정말 저는 어떤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고 틱톡하고 경쟁 강화해서 아주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디인포메이션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코멘트를 남긴 건데요. 최근 직원들에게 릴스를 독립형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이 또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향후 틱톡 그리고 릴스 이 시장 판도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틱톡은 한 15억 명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릴스는 한 20억 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라쏘라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요거는 이제 독립형 숏폼이었어요. 메타가 가지고 있던 독립 숏폼인데 실패했는데 2018년에 출시됐지만 사용자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틱톡은 여기 릴스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에서 뒤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가지고 있는 숏폼이고 미국이나 인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있고 일단 인스타라는 아주 자기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숏폼이 지금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에서 기반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숏폼 자체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광고 시스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알고리즘 자체도 이제 인스타에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스냅이라고 있어요. 스냅이 이제 미국에 또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좋은데 사실은 이제 릴스가 나오면 저는 또 다른 기업으로 이제 법인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타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 또 주가가 네, 최단 네, 거래일 네, 네. 동안 연속 상승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관련된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1 빌리언 클럽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의 네네네. 월간 활성 시청자 네네. 수가 무려 10억 명이죠. 10억 명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엄청나다는 네, 거죠? 원래 이제 뭐 유튜브 하면 이제 유튜브 자체로 얘기하시는데 팟캐스트는 사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출발한 오디오형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 비디오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의 1위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튜브고요. 이제 비디오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위는 스포티파이 6억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애플 팟캐스트입니다. 사실 이제 순위가 완전히 원래 출발점과 바뀌게 된 이런 형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라면 팟캐스트가 이제 비디오형으로 성공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1위를 올라서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디바이스가 좀 바뀌게 된 게 큽니다. 거실의 TV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TV로 많이 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디바이스가 바뀌게 되면서 여기 팟캐스트가 많이 바뀌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디오 플러스 오디오 형태로 제공되면서 팟캐스트가 시청자들이 이제 더 많이 오래 머물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뉴미디어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는 네네. 앞으로 미래 시장을 좀 어떻게 재편을 예상하실까요? 미래 시장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비디오형이나 이제 오디오형이 결합된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또 중요합니다. AI 트렌드 기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인기 있는 팟캐스트가 AI가 계속 알고리즘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 로건과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인터뷰가 5,600만 뷰가 기록할 정도로 알고리즘이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수익화가 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광고나 슈퍼챗이나 이제 구독형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식의 돈이 되면서 많이 되는 것 같고, 최적화되는 이런 방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유튜브식의 어떤 이런 식,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돼서 뭔가 이렇게 뭐 스포티파이처럼 이렇게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형성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스포티파이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뭘 만들게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팟캐스트도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 그 광고 시스템도 플랫폼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개발자가 많이 가는, 그러니까 창작자가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유튜브가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55대 45인 방식을 처음으로 유튜브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9대 1이나 8대 2로 플랫폼이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는데 유일하게 유튜브만 55대 45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플랫폼이 좀 바뀌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네, 뉴미디어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비디오랑 오디오가 합쳐지는 부분, 그리고 AI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브레이크업 뉴 브랜드입니다. 브레이크업 하면 헤어지다인데 네네네네.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슬픔을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떤 마케팅을 새롭게 네, 한다는 네.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이별을 돈으로 주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별을 돈으로 주고. 네, 여러분 이제 이제 헤어지셔도 이제 그거 돈으로 파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이게 미국에서 이제 히트를 했는데 한국에도 곧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개 연애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TV를 보시면 미국도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유행했던 게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많은데, 미국에서 공개 연애 후 이제 이별을 맞이한 유명 연예인이 오히려 브랜드 광고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스폰서 이별이라고 하는데, 스폰서도 브레이크업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ABC의 더 버첼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출신인 레이첼 커크 로렐이 공개 연애 후 이별을 했습니다. 공개 연애 후 이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에 부엌용품 브랜드 브라우니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완벽한 저녁 식사 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삶은 여전히 엉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연인 맷 제이먼스가 일본 여행 중 잘못된 식당을 선택했는데 요 일화를 활용해서 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요게 이제 화제가 된 CF를 찍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별 마케팅을 한 소비자 참여도 상승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펜버스 롤스라는 아리아나 메딕스는 자신의 듀라셀 광고에서 전 연인이 배터리를 사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머하우스의 린제 하버트는 전 약혼자 골드피쉬 크래커의 광고를 찍자 그녀는 자신이 또 광고 막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SNS에서 누군가 결혼하는 걸로도 얘기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힐튼 호텔에서 이제 광고 숙박권 제공하는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기도 했으니까 광고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별을 다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서 자기가 공개 마케팅에서 이별 광고를 하는 것들이 유행입니다. 네, 공개 연애를 했던 연예인들이 이별한 후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별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6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0.3%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 넘게 내리고 있고요. 리플은 0.76% 약보합 수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82,177달러 선에서 반등해 87,0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치모쿠 클라우드 지표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단기 반등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 전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를 이끌었었고 비트코인도 이와 함께 동반 반등했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역헤드 숄더 패턴이 형성될 경우 9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10만 8,300달러에서 더블톱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8만 9,100달러 지지선이 깨질 경우 7만 3,615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하락 리스크도 존재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리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2,5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으로 15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1,500달러 이하, 최악의 경우에는 1,000달러 미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제한되고 있어 반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과매도 상태에 있어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경우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회복 여부는 금리 변동과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달려 있으며 투자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리플입니다. XRP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1.65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TD 시퀀셜 지표는 하락 반전 신호를 나타내며 XRP는 2.2달러에서 15% 이상 하락했죠. ETF 차익거래 헤지펀드들이 매도 압력을 키우며 하락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2.3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총 예치금이 한 달 만에 40% 급감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L은 121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감소해 2022년 FTX 붕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레이디움 TVL이 53% 감소했으며 주 디앱들도 25에서 42% 하락하며 네트워크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온체인 거래량도 97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기술적으로 솔라나는 135달러 지지선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이탈 시에는 12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강도 지수 RSI가 28로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135달러 반등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110달러가 하락 최저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1.85%, 2%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시장 폭락에도 0.2달러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0.2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312억 달러로 밈코인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블 바텀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또 0.2139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0.2294달러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반면에 0.1953달러를 하회하게 된다면 0.15달러를 하락할 위험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패턴 완성 시에 0.25달러 돌파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고 밈코인 시장 회복과 함께 추가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다는 0.53% 강보합 수준 그리고 체인링크는 0.4% 약보합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코인입니다. 수익코인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4%, 2%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발란체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발란체가 오늘 3%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재단이 핀테크 기업 레인과 협력해 비자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아발란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신흥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물리카드와 디지털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비자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며 레스토랑과 교통, 온라인 쇼핑, 공공서비스 요금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억 명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스텔라루멘은 0.98%, 1% 가까이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바이누는 0.06%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네트워크에서 고래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0에서 100달러 상당의 시바이누를 보유한 지갑 수가 16% 감소했고 대규모 거래량도 7.86%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시장 유동성을 낮추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주요 지지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새로운 기관 투자자나 대형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장 강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추진됐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디지털 자산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50개 주 중 20개 이상이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나 최근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펜실베니아, 와이오밍 등이 변동성과 공공장업 투자 리스크를 이유로 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닙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 제안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비트코인 도입 여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별 주의 반발과 규제 장벽이 존재하고 있죠. 이는 현재 18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비트코인의 공공자산 채택 여부는 향후 몇 달간 더욱더 치열해질 논쟁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기조 변화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된 다양한 암호화폐가 SEC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및 NFT 거래 환경이 더욱더 자유로워질 전망이고요. 그러나 리플랩스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SEC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전 당시 항소하며 XRP 판매 계약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죠.
이로 인해 XRP 가격은 재선 이후 3.3달러까지 540% 급등했습니다. 다만 SEC 상소 소식 이후 1월 20일 이후에 28.24% 하락해 현재 2.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EC의 규제 완화 속에서도 리플의 법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XRP의 가격 향방은 법원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또한 리플 소송의 결과는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크립토콘트 창업자 기영주는 최근 비트코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30% 조정이 흔하며 패닉 매도를 향하는 투자자는 초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인용해 2021년 강세장에서도 최대 53% 하락 이후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2017년도와 2020년도에도 유사한 조정이 있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북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5,984달러로 하루 만에 2.9% 하락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11.63% 하락해 최근 11년간 최악의 2월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크립토컨트의 기영주는 비트코인 투자 시에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명확한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가격이 오를 때 사들이고 내릴 때 매도하는 것은 최악의 투자 전략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된 소송을 철회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기조 변화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는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된 다양한 암호화폐가 SEC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암호화폐 그리고 NFT 플랫폼들도 SEC의 조사가 종료되면서 규제 리스크에서 해방되는데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그리고 NFT 거래 환경이 더욱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SEC의 규제 완화 속에서도 리플의 법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소송의 결과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크게 방향성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책임감 있는 금융혁신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상원의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발행자의 준비금 요건과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상원의원회 디지털 자산 패널 청문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죠. 하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활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새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는 주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는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항공기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방 차원에서 기술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블런츠는 바이낸스 코인이 아직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바이낸스 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최소 25% 상승해 900달러까지 도달하며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한 건데요. 블런츠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바이낸스가 2023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5파 상승 패턴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승장은 5개 파동으로
진행되며 현재 바이낸스 코인은 마지막 5번째 파동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 역시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86,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더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현재 바이낸스 코인은 612달러, 비트코인은 86,44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3개월 내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죠.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2월 28일 개장까지 지금 4분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영향도 있었고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에서 6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눌러냈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특징적인 테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장 한마디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꺾였던 2차 전지주,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과매도 구간이 지나갔다라는 기사들 꽤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3월에 있을 행사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었는데 이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약화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메탈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이 수익성에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상승세를 보여줄 법할 때마다 제한을 건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현재는 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ETF라던가 주요 종목의 하락폭을 보자면은 어제 LG 엔솔이 거의 1%대 낙폭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BM이 3%가 넘게 빠지는 흐름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여기에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액션 플랜과 인터배터리 2025 모두 다 3월 5일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럽의 액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인터배터리 2025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3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단 액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약에 조달하게 된다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에코프로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인터배터리 2025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소재를 이용해서 양산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증권사에서는 전고체라던가 실리콘 음극재 기업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니까 이 두 이벤트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7%, 코스닥이 1.38% 정도 떨어지면서 다소 약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만 보자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을 깨트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포인트가량 멀어지면서 760포인트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지금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8%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비슷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는 5.62% 떨어지면서 18만 8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7%, 1.6%대 낙폭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모두 다 낙폭을 그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2%, 1%대 낙폭을 꽤나 크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분위기상 파란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EU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관세라는 매크로 이슈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배당락일이었죠. 배당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28일을 배당 기준일로 설정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밀려서 출발한다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은 예상 체결지수와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1.38%, 1.39%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2,585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0포인트 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 760포인트가 깨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감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모두 다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화학이라던가 음식료품 쪽에서 낙폭이 1.5% 그 이상 단까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낙폭을 되돌릴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의약품, 종이복제 나란히 하락폭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전에 봤었던 업종에 대비했을 때 훨씬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라던가 기계, 운수 장비 쪽에는 시가총액이 무거운 단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2.09%, 1.81%, 0.49%나 떨어지고 있어서 이 지수 압력 자체를 꽤나 크게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강과 금속은 1.25%, 비금속 광물도 0.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금융과 제조 쪽에서가 지금 1% 후반대고요. 유통과 기타 서비스가 1% 초반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그래도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1.57% 오름폭이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화학이 2%가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만 이끌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지금 모두 다 하락불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체결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3.71%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4월 16일에 이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스펙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디램 업계 매출 기준 점유율이 이 삼성전자가 39.3%로 1등을 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인데 36.6%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바짝 뒤쫓아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PBV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서 맞춤형 IoT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꽤나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낙폭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7% 떨어지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경제에서 단독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부터 충북 오창 에너지 플랜트 1공장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건설 공사를 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서서 이 충전 성능과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 개발을 앞으로 병행을 할 것이다 라면서 전고체 쪽에서도 강한 입지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0.9%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모두 다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쪽에서가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조와 히알루론이다제, 타르가 제주가 이 서울 아산병원 약사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2%대 오름폭 보여줬지만 오늘장 안에서 되돌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에서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 하나 있었습니다.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양극재 4사와 이 북미 배터리 공장 생산을 위해서 이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딱히 작용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1위부터 5위 안에서 HLB 주가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9%가 넘어가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HLB의 간암 신약이 에스모에서 치료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까지는 끌고 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2025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전고체용 신소재 개발된 미래 성장 동력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양극재 법인을 연내 설립하면서 20만 톤을 생산하겠다라는 목표점까지 제시하게 됐지만 오늘장 안에선 낙폭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맵으로 확인될 수가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꽤나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이 낙폭 자체가 지수의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시스템은 1.43%, 그래도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분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REC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었죠. 여기에 두 가지 모멘텀이 더 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수혜가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어느 정도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요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이 판가 인상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그리고 SK 이터닉스까지 함께 주목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애플과 관련돼서 기대되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LG이노텍도 그대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이유인데 과연 이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금 0.61%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론쇼 코리아에서 차세대 무인기 모델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모멘텀 계속 작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에 이제 배터리부터 확인해 보자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1.21%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가 2.1%, 에코프로 BM이 3.28% 정도 떨어지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안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0.84%가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0.27% 정도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1% 조금 더 넘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대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함정 수출 원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K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제장 안에서 상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장까지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분이 셀트리온 쪽에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기죠. 피콜로 프리미엄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주목을 받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증권사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 실적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치 내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점검 좀 해볼 텐데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서 2,575선에 설러가고 있고요. 여전히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도 모두 매도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 중에 일부가 이 추가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차 언급이 좀 됐는데 일단 그 이전 일에 좀 발표됐던 메시지가 일부 좀 혼동돼서 좀 해석이 된 경향들이 있었나 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이 추가 관세 25%를 3월이 아닌 4월로 좀 연기 시행을 좀 하겠다. 이제 한 달 더 유예한 거죠. 이 발표가 좀 났었고 여기 속속에서 EU에 대해서 25%에 관련된 이 관세 부과를 조만간 좀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제기가 좀 됐었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서 좀 확인됐던 내용들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3월 4일 예정대로 좀 시행한다. 다만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에 관련된 부과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도 4월 2일에 좀 시행할 것이다라는 좀 강경한 스탠스로 좀 전환된 것들이 우려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나 뭐 수급의 어떤 정책 기조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빅테크 종목들의 단기 조정폭들, 투매 현상들이 좀 더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엔비디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동조 수급을 좀 이끌지 못했던 영향들은 미국 안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여기 관련돼서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시 목재로 좀 이어졌는데 1월 달에서 2월 달로 좀 넘어오는 구간에 특히나 2월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수급이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일부 조정들은 사실 글로벌 이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됨에 따른 어떤 수급 위축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지금 뭐 강보권에서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일부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어떤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재차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던 부분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해서 급락이 나왔던 실적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가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강조드리겠고,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났던 부분들, 특히나 관세 부과라는 것은 협상용 카드라는 부분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 상당한 자국의 어떤 이익을 획득하고 난 이후라면 뭐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구간의 수급 반등이 또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오후에는 저가 매수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2600선 하회하면서 코스피가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까지 지금 하락폭을 좀 키웠고요. 코스닥도 1.9%까지 몸을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가장 걱정되고 있는 섹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톱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투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예상 체결 지수보다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좀 매서운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런 상황도 역시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세론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아마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실망스러웠다 또는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젠슨 CEO의 어떤 발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 뭐 새로운 어떤 특별한 어떤 전략 제시가 좀 없었다는 부분들이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 총이익이 급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1차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순이익 지표에서는 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총이익 감소된 것이 맞고, 이번 가이던스 제시 부분도 일부분의 블랙일에 관련된 양산 부분들 관련된 어떤 초도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 뭐 항상 총이익 기준이 뭐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졌던 것에 대한 어떤 미스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이 우려해서 어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보다는 관세 리스크가 빅테크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위축시켰다. 그래서 이게 투매를 좀 부르는 좀 그런 현상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동조 수급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섹터의 좀 하락은 뭐 다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정체성이라든가 단기 악재가 좀 부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조정하에 같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더 하락폭이 좀 큰 이유가 엔비디아의 어제 낙폭이 좀 컸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일부분에 좀 영향을 좀 작용을 했는데, 크게는 다음 달에 뭐 GTC 2025가 좀 예정되어 있죠. 여기서 뭐 명확하게 블랙이라든가 루빈에 관련된 전략을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보다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본다면 오늘 같은 조정은 뭐 충분히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올해 상저하고 패턴이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내질 거예요. 중국의 이관신 정책이 1월 지표에서 2월 지표 넘어갔던 구간에서 IT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3분기에는 고객사 재고 조정들이 완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좀 주목하면, 항상 업황이 좋아질 것을 미리 알고 반영시킨다는 관점, 그래서 선행 지표 관점에서 업황이 6개월 내지 9개월을 선행한다는 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 원리를 좀 잘 참고를 해보면 뭐 지금부터 한 뭐 SK하이닉스가 뭐 20만 원대를 좀 하회했다고 하면은 뭐 점진적인 분할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6만 원대 미만에서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오늘 관심 갖고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봤을 때는 18만 원까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개장하고 났을 때는 19만 원 선까지 일단 좀 올려 세웠고요.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 선, 여전히 그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 구간에서는 움직임 좀 플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 기다려보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K칩스법 통과 이슈 있었는데 오늘은 뭐 엔비디아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반응은 없었고 남은 일정으로는 GTC도 있긴 하거든요. 이때까지 일단은 이런 흐름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대체적으로 뭐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뭐 실적 발표, 그러니까 어닝 시즌 다 소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증시의 수급 원리상 조금 힘들었던 구간은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빅스 지수에 대한 이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들이 전통적으로 좀 확인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뭐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좀 더해지면서 공포 심리가 좀 더 배가 됐던 원인도 일부가 좀 있었겠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월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감사 시즌이죠.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상패 리스크, 뭐 감사에 관련된 의견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재차 좀 강조가 되면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해당되는 수급이 3월 한 중순 기점으로 보면 대형주로 좀 이관됐던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전 주도주였던 뭐 조선방산, 반도체, 2차 전지 내에서 대형주 중심이었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더해서 뭐 3월에 GTC 2025 같은 어떤 이벤트들은 최근에 어떤 조정 사유를 좀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뭐 긍정적으로 좀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겠고,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 시즌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레거시 부분에 대한 업황 회복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HBM3 12단 모델들이 올해 상반기에 서로 뭐 시장 선정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하반기에는 역시나 HBM4 루빈에 좀 탑재되는 차세대 칩이죠. 이 부분에 관련된 공급 가시화 부분들도 중요한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일정상으로는 GTC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때까지 추가적인 움직임 어떨지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순매수 상단을 보면 사실 뭐 묶기가 어렵긴 합니다. 하나의 테마로 묶긴 좀 어려운데 1위 종목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게 외국인 기관 양쪽 모두 카카오로 자리가 확인이 됩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카카오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하나의 경량 모델은 또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제약 바이오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을 텐데 3월에 눈치 보기 장세에 있어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카카오가 사실 고점 대비에 대한 이 주가의 어떤 급락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형성이 좀 됐었고, 여기도 해서는 뭐 자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도 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뭐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좀 큰 어떤 대두가 됐던 부분들. 특히나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향후 사법 리스크가 재차 좀 부각됨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권이 사라지게 좀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시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I에 관련된 모멘텀을 일부 좀 반영시켰던 부분들, 그다음에 뭐 네이버가 좀 마찬가지로 2024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광고 매출, 그다음에 뭐 서치 플랫폼이라든가 이커머스에 관련된 수익 지표가 좀 더 상향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는데, 냉정하게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카카오의 플랫폼 외형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기관들은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카카오의 성장성들에 대한 이견들은 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의 수급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 해석하는 관점에서 특히나 어제 뭐 공개됐던 카나나의 경우에는 경량 모델입니다. 이게 오픈 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딥시크와 좀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언어 모델에 좀 특화되어 있고, 이 부분을 뭐 추론이라든가 수학, 그다음에 뭐 코딩 능력들까지 좀 더 배가시키는 기술 고도화가 조금은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좀 시작됐다는 시그널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뭐 오픈 AI와 좀 연동돼서 더군다나 뭐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에 이제 연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과 좀 직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카카오나 뭐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된 가속화 부분들, 여기에 관련된
수익성과 좀 연계되는 효과들이 올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뭐 구간에서는 뭐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변동성 관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뭐 반영하더라도 뭐 45,000원 미만 구간에서는 뭐 점진적인 어떤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관점도 함께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좀 털어내고 움직일 수 있을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좀 볼까 해요. 사실 오늘 뭐 거의 다 내리고 있어서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 봤을 때 기관 쪽에서 오늘 YG 엔터 담아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7%, SMCNC도 1.4%대 강세 보이고 있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좀 버텨주는 화장품주들도 몇몇 종목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좀 볼까 하는데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3월 달 돼서 양회 기대감도 있고 여기서 그렇죠.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미리부터 중국 소비주를 담아보는 것도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도주 수급이 쉬어갈 때는 항상 특징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뭐 개별 이슈가 좀 부각될 때 해당되는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일단 3월 초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회를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전보다 더 강화된 경기 부양책들이 좀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비 지표나 이제 경제의 어떤 둔화 지표가 글로벌 화두가 좀 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양회가 지난번에는 사실 뭐 기대감보다는 조금 미흡했던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펼쳐져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12월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현실화되지 못했던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 관점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좀 더 발표가 좀 된다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뭐 철강이라든가 뭐 이 관련된 뭐 비철금속이라든가 이런 내수주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도 투자 참고를 할 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엔터의 경우에는 아직 뭐 한한령이라는 이 표현이 명확하게 좀 해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국내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스탠스의 어떤 변화들도 기대의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4%대 좀 강한 이유가 어제 발표됐던 실적 특히나 4분기 적자폭을 좀 축소했지만 흑자가 아닌 적자를 좀 전망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당당하게 흑자로 좀 전환됐던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좀 더 배가시켰던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엔터의 경우에는 일단 뭐 트럼프에 관련된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더 좀 자유스러운 부분들 여기도 해서 3월 달 중국의 민간 문화사절단의 방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시선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음 달 문화사절단 방문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3월 달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까지도 함께 좀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늘 그래도 엔터가 빛을 내줍니다. YG 플러스가 9%, 쌈지 엔터도 4%, YG 엔터가 4%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원전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조방전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조방 대비해서 전력 관련주들은 좀 덜 간 부분도 좀 있긴 했죠.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전력원으로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부분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3월에 이제 체코 본계약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랑 관련해서 뭐 취소한 다양한 좀 이야기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같이 주가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태양광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을 춘절 이후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인도에서는 10억 달러 보조금 추진, 정부에서는 이제 REC 폐지 추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크라 재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2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우크라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기대감이 같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이나 이런 종목들, 작은 테마들 위주로 시세가 좀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테마 중에서 어떤 쪽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원전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수급들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한 1%대, 1%대 선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도에 대비해서는 원전 섹터가 오늘 하락폭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고준희 방패장에 관련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뭐였냐면 노후화된 이 원전이 가동 시설이 계속해서 좀 새로운 어떤 연구 시설들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포화 상태에 좀 이르게 됩니다. 2030년까지 이 부분을 특별법을 좀 마련해서 2050년까지 중간 시설 그리고 2060년까지 연구 폐기 시설을 좀 운영한다는 이 계획안인데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됐다는 것은 가동 중단에 놓여졌던 원전 부분이 오히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한 9년 만에 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탈원전 기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정책의 어떤 우려감들을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이 현 정부에서 뭐 친원전 정책으로 좀 이어졌지만 신규 원전에 관련된 건설 기수가 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방패장에 관련된 어떤 계획안들 계속해서 좀 더 지연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는 데 가장 큰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1차 전력수급 기본안이 이제 국회 상임위를 좀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좀 확정이 좀 된 것인데 기존 계획안이 대형 원전이 4기, 소형 모듈 원전 SMR이 2기였는데 이 부분을 대폭 좀 축소한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대형 원전 2기,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 1기가 확정된 부분, 다음 달에 이제 부지에 관련된 선정이라든가 입찰 공고가 좀 진행된다는 부분들이 본격화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히 좀 될 수 있겠고 전반적인 어떤 규모가 좀 축소됐던 것들이 최근에 노이즈가 좀 일부는 됐지만 크게 보면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로 전환됐다는 점, 그리고 대형 원전을 국내에서 뭐 다시 신규로 좀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고 향후에 뭐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급에 관련된 시장의 화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계획안들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달에는 우리가 좀 예정되고 있는 24조 원 규모죠. 체코의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정 뭐 노이즈가 좀 없다면 뭐 본계약 체결이 좀 유력한 상황이지만 아직 뭐 이 부분에 관련된 미묘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이 뭐 확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태블린 원전에 추가 2기에 관련된 어떤 우선 협상권을 빌미로 해서 가시성 있는 어떤 수주 성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기조들을 좀 감안했을 때 국내의 어떤 수주 모멘텀 그리고 해외 수주의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히 원전의 경우에는 저는 뭐 올해 주도주로서의 관련된 수급은 이견이 없겠다라고 좀 표현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좀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와 체코의 경우에도 원전 수주에 관련된 노력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뭐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도 해결됐고 미국과 동맹 체계에서에 대한 같은 동조로 좀 수주를 좀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같은 뭐 쉬어가는 구간에 저는 뭐 충분히 좀 이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워낙 그 조방전 묶어서 다들 좋은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종목을 고르는 기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상 작년 대비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폭이 얼마나 둔화됐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종목을 선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원전의 기대감들이 부각될 땐 중소형주가 움직여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원전 주기기가 아니라 원전의 보조기기 업체들이 주가 상승폭이 좀 큰데 이 부분은 단순한 기대감만 부각됐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가능하겠지만
수주가 확정되고 나서는 매도 전략이 맞아요. 어. 냉정하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중장기 관점에 대한 이 투자 포트를 베이스하에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특화된 종목들, 특히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부분에서 특히나 SMR 부분에서 올해 성과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 좀 감안해 보면 전 기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는 뭐 원전 설계에 뭐 거의 뭐 독보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죠. 이 부분은 다른 회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주의 연동 성과가 실적이 좀 반영되는 구간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원전 부분은 운영과 설계와 그다음에 시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설계 부분은 한전기술이 뭐 독보적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뭐 시공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그런 건설사들, 그다음에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나머지 뭐 운영은 한전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 파일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조기기라는 뭐 원전 기자재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실적을 좀 나눠간다는 그런 차이를 좀 고려해 봤을 때 탑픽 위주로는 봤을 때는 뭐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주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중소형주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 트레이딩 전략 취해보시고, 수주가 확정이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위주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태양광 잠깐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부터 움직임 좀 있었는데 크게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쪽에서 춘절 이후에 수요가 좀 회복이 되게 되면서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인도 쪽에서도 보조금 10억 달러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인도도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정부 쪽에서도 REC 제도 폐지 추진하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잘 갔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에너지 3법 통과됐으니까 이제 풍력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더해진다면 신재생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달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책의 차별화 관점들이 좀 달라요. 지금 뭐 태양광과 풍력은 좀 엄격하게 좀 다른데, 태양광의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지금 대중 규제가 좀 강화됐던 조치 때문에 현재는 뭐 웨이퍼 가격이라든가 모듈 가격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 지표가 좀 안 좋았었고, 올해는 반사되는 어떤 수혜 요건들이 좀 강화됐던 기조에서 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정책 기조가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을 좀 폐지하는 정책이죠.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의 어떤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좀 하락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올해 이익 개선을 좀 가져간다면 점진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가격 상승 요인들은 사실 국내에 어떤 입장과 뭐 큰 영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이 가격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들이 있죠. 중국의 저가 공세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중국 안에서에 대한 내수율이 높아가기보다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지역에서에 관련된 침투율도 좀 높았던 그런 부분들 지금 감안해봤을 때 글로벌 태양광 판가가 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시도 뭐 이익 개선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만, 향후에 중국 규제가 좀 더 강화됐던 부분들이 중국이 중국 안에서만 좀 성장하고 그 이외의 시장을 우리나라가 좀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인허가 규제가 좀 완화됐던 부분들은 그렇죠. 민간 발전 시장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좀 발전 사업을 좀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얼마만큼 더 증가될 것인지에 관련된 예산안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고, 이 부분은 향후에 정책의 어떤 수립 과정에서 변동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다 좋다라고 좀 접근하기 좀 어렵다. 다만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저점에서 최근에 어떤 실적 개선 과정에서 보면은 뭐 태양광에 비해서는 풍력은 이익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주가로 봤을 때는 눌려 있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는 괜찮지만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안에서도 전략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조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10%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 중인 관세를 집행하면서도 같은 날 중국에는 추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내 히토류 대체주, 유니온 머티리얼 등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8% 급락하며 미 반도체 관련주가 흔들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음에도 트럼프발 관세 우려와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미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화를 언급하자 한화오션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존 펠란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는 최근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언급하면서 한화의 자본과 기술이 미국에 유치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유아 식품 제조와 판매 기업 에르코스가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에 설립된 에르코스는 영유아 식품과 대체식품, 고령 친화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에르코스는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22.1%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던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1%대 초반에 낙폭을 기록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들을 봤을 때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 지금 낙폭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만에 지금 2,5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주가는 1.7% 정도 빠지면서 2,57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낙폭 자체가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1.63%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7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규모 자체가 4천억 가까이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함께 물량을 덜어내면서 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 자체를 모두 다 밀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2,659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을 아주 강하게 눌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 홀로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관에 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출회되고 있고요. 물량 자체는 750억 가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증권 시장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종이 목재 쪽에서 1%대 오름폭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모두 다 낙폭을 그렸었는데 그래도 종이 목재 쪽에서 1% 오름폭이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의약품과 화학, 섬유의복, 음식료품까지 모두 다 1%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지금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한 업종들이 낙폭을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운수, 장비까지 지금 2% 이상의 낙폭 그리고 1% 후반대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철강과 금속까지도 모두 다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하락폭 자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과 제조 쪽에서 2% 전후로의 하락세를 크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2%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도 살펴봤더니 그래도 그 하락폭 자체는 어느 정도는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이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개장과 비슷한 흐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금 4%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낙폭 자체가 확대가 되는데요. 알테오젠이 2.37%, HLB가 3% 후반대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봤을 때도 3%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지금 8%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꽤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제조업 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락을 꽤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재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화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자 상승세를 꽤나 크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0.24%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6일에 2조 2천억 규모로 이 모로코 전동차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증권사에서는 2027년쯤 바라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1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매수 상위에 골드만삭스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지금 불 들어온 쪽이 커뮤니케이션 쪽입니다. 지금 하나가 상승분을 크게 보여주고 있고 SKT가 현재 주가가 0.8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양자 컴퓨터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이 아이온큐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략적 제휴 같은 경우에는 AI 분야와 더불어서 양자 분야에서 협력을 맺겠다라면서 앞으로 모멘텀이 조금 더 붙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56,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장 모두 다 부진한 만큼 금융업 쪽에서도 두드러질 만큼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요 은행 지주 회사의 배당 기준일이 오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효과가 발생한 게 어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지 배당을 받게 되는 만큼 어제 장 안에서 낙폭이 꽤나 크게 형성이 됐었고 오늘 장도 그 낙폭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주사 위주로 보자면 우리금융지주가 1.35%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KB금융지주도 1%대, 메리츠금융지주가 0.9%대, 신한이 1.58, 하나가 1.46%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4억 규모로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이송 배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 대표적인 게 T-웨이를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안에서 개장 초부터 강한 시세를 냈었는데 일단 대명 소도그룹이 T-웨이 항공을 인수하겠다, 이거에 완료가 됐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제 개장 때부터 그리고 개장 마감 후 직후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으니까 오늘장 안에서도 과시세 이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산업이고요.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테림 포장입니다. 이 드론을 제작하고 개발하는 기업인 아세따와 이 골판지 군용과 산업용 드론 개발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어느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후폭풍 속에서 오늘 코스피는 2,600선이 깨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봐도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마이너스 포지션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후장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까지 저희가 휴장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휴장 대비해서는 보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잠시 쉬고요.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